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이 역차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펀드에는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로 펀드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했는데 세제 부담까지 늘어나면 펀드 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펀드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련한 내용은 박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주식 양도소득세 가지고도 참 말이 많습니다만은 주식보다 펀드 쪽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 이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주식 배당금 등에 대해서만 14%, 만약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면 15.4%의 세율을 매겨왔습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이자나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율이 있더라도 부담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적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2022년부터 국내 주식형을 포함해서 모든 펀드 상품은 전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에 10,000원을 벌면 2,000원, 그리고 10만 원을 벌면 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건데요. 국내 주식은 지금 2천만 원까지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해외는 그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 등을 합해서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펀드에만 기본 공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는 2천만 원까지 수익을 봐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를 편입한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기본 공제가 없다는 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좀 가장 불만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펀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펀드 간 일단 손익 통산이 생겼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 간의 손실 2월 공제가 신설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금은 펀드 2개에 가입해서 한 펀드에서 이익이 나고 또 한 펀드에서 손해가 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래도 하나의 펀드에서 그 이익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어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가입한 모든 펀드의 이익과 손해를 한데 합쳐서 진짜 순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또 그리고 주식과 펀드나 파생 상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한데 묶어서 그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3년 내에 범위 내에서 그 손실이 이월되는, 그러니까 손실이 났으면 3년 동안은 세금을 공제해주는 그런 부분의 제도를 신설하는 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 공제가 없는 것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펀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본 공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개를 단순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가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 펀드를 설계하는 자산운용사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매우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간접 투자인 펀드 시장은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금까지 불리하게 정해지면은 사실상 펀드 시장이 고사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형 공모펀드의 신규 설정 규모는 870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작년 하반기 3,935억 원의 공모펀드가 설정된 것이랑 비교하면 7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인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27조 원에서 올해 50조 원으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건 이제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저점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이제 바로 주식시장을 선택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펀드도 저점 매수가 매우 유리한 상품인데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흘러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면 직접 투자인 주식과 간접 투자인 펀드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이 부분 그리고 이런 불만들, 비판들 예상 못한 건 아니었을 텐데 글쎄요, 관련해서는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펀드의 장기 투자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자본시장 업계에 매우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뭐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그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장기 보유 우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장기 보유 우대를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좀 정치권이나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일괄적으로 장기 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면 지금 기본 공제가 없는 펀드에만이라도 좀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펀드는 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에 그 전문 운용력이 직접 주식을 골라 담아서 투자해준다는 이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때는 국민 재테크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뭐 시중 자금을 이제 건전한 투자로 유도하려면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강화 등의 정책에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 좀 나아진 정책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